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파트 3. 생산량, 소득 그리고 행복. 국내 총생산.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모든 것의 금전적 가치를 합한 것이다. 보통은 기간을 1년으로 잡는다. 그러나 국내 총생산은 생산량이 부풀려졌다. 쉽게 설명하면 제과점 주인이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밀가루와 버터 등의 원자재와 전기 등의 중간 투입물을 구입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면 제과점은 이 재료비를 뺀 1천만 원만 부가적으로 생산한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순생산. 국내 순생산은 생산에 필요한 중간 투입물과 자본재 등을 모두 빼고 계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생산한 결과를 더 정확하게 알려준다. 그런데 자세히 따지면 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국가 안에서 발생한 생산을 모두 합산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에 세워진 해외 기업의 생산도 포함된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국민과 그 나라에 등록된 기업이 생산한 생산량 전체는 국민 총생산이라고 한다. 국민 총생산 GNP. 외국의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의 경우에 생산량을 더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이 국민 총생산이다. 한 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생산적인지 알고 싶을 땐 1인당 국내 총생산이나 국민 총생산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국내 총소득. 국내 총생산은 생산량의 합이지만 소득의 합으로도 볼 수 있다. 생산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공헌한 만큼 소득을 얻기 때문이다. 이 소득의 합을 국내 총소득이라고 한다. 국민 총소득. 국민 총소득 역시 국민 총생산과 같이 해외에 나가 있는 해당 국가의 국적인 개인과 기업의 소득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1인당 소득은 국민 총소득으로 측정하는 것이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척도라고 간주된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른 경제 수준을 가진 국가들의 구매력을 판단하는 지표는 무엇이 있을까?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구매력 평가이다. 경제학자들은 국제 달러라는 개념을 만들어냈다. 이 허구의 통화는 구매력 평가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여러 나라의 소득을 변환해 생활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준다. 각 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면서 경제학자들은 금전적 소득으로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것의 한계를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직접 묻는 방법을 사용했다. 생산의 세계. 경제 발전의 핵심은 생산이다. 산업혁명 이전의 과거에는 지하자원 등의 천연자원을 많이 가진 나라에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기술 개발이 이러한 천연자원을 대체할 제품의 생산이 가능해졌다. 천연질산염을 대체할 인공질소 비료는 하버 보슈법의 개발로 가능해졌다. 이런 변화가 가능해진 것은 끊임없이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기계와 화학적 공정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기술에 더해 작업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방법도 도입되었다. 테일러 방식으로 분업화가 도입되고 이런 방식은 후에 포드 방식이라 불리는 생산 라인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이런 대량 생산 방식은 다시 한번 발전을 거듭하여 린 생산 방식도 도입되었다. 토요타사가 개발한 이 방식은 포드 방식의 대량 생산 방식을 다양한 모델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현재의 성장률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공식이 있다. 한 나라 경제가 지금의 2배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알고 싶다면 현재의 성장률을 70으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1%라면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하는 데는 70년이 걸리고 6% 성장률이라면 11에서 12년 정도가 걸린다. 기적의 성장률인 6% 이상을 달성한 나라들은 국내 총생산의 25% 이상을 투자했다. 탈산업화가 제조업의 축소를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제조업이야말로 지난 2세기 동안 새로운 기술과 조직 능력을 만들어낸 주된 근원이자 새로운 사회 또한 공장에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 나라들은 녹색 기술 분야에서 생산 능력을 더욱 발전시켜야 하고 개발도상국들도 오직 산업화를 통해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및 조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금융의 변화. 전통적인 금융에 해당하는 것은 은행 정도였으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면 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다른 중요한 요소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있고 채권시장은 국채와 회사채 시장 2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투자은행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금융이 생겨나게 된다. 투자은행의 주요한 혹은 한때 주요했던 역할은 주식과 채권을 만들고 거래하는 것을 돕는 일이다. 투자은행이란 이름을 갖게 된 것은 기업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성하는 것을 돕는 일이 이들의 주 업무이기 때문이다. 펀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연금을 받기 위해 모은 돈을 투자하는 연금기금, 한 나라의 국유 자산을 관리하는 국부 펀드 등이다.
이와 더불어 공개시장에서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은 뮤추얼 펀드 혹은 단위 신탁, 엄청나게 부유한 개인이나 더 보수적인 다른 기금에서 투자받은 돈을 모아 고액의 기금을 형성해 고위험, 고수익 자산을 골라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헤지펀드와 비슷하지만 기업을 사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치를 올린 뒤 되팔아 이윤을 남기는 사모펀드 등이 있다. 고객 기업을 대신해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파는 것 이외에도 투자은행은 이윤을 목적으로 자사 자금으로 주식과 채권을 사고 팔기도 한다. 이를 자기 자본 거래라고 부른다. 투자은행은 M&A라고도 하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도와 돈을 벌기도 한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대 이후 투자은행은 담보와 부채 상품이나 파생 상품 같은 새로운 금융 상품을 만들고 거래하는 데 점점 더 주력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이후 파생 상품 거래가 크게 증가하게 된다. 통화 선물과 스톡 옵션은 1970년대부터 시카고 상품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었지만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파생 상품 시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그러다가 1982년 역사적인 변화가 왔다. 그해 두 개의 중요한 미국 금융 규제 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파생 상품 계약의 결제를 원래 근거가 되었던 제품 등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해도 된다고 합의한 것이다. 새 규칙 덕분에 현물이나 특정 금융 자산 이외에도 물리적으로 절대 지급 수단이 될 수 없는 주가지수 같은 명목상의 것들에서 파생된 파생 계약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무형의 파생 상품 등이 무수히 생성되었고 금융위기가 잦아지게 되었다. 금융 시스템을 훨씬 더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이런 위기는 계속 반복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약화되거나 철폐되었다고 이 장에서 설명한 규제 정책의 많은 수를 다시 부활시키거나 이전보다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 불평등의 경제학. 평등을 원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고 인류 역사를 움직여 온 원동력이다. 평등은 프랑스 혁명의 유명한 모토 자유, 평등, 박애가 아니면 죽음을 에 언급된 세 이상 중의 하나이다. 러시아 혁명과 그 뒤를 이은 사회주의 혁명에서 평등이야말로 가장 중심이 되는 사상이었다. 수많은 파업, 데모, 혁명, 그리고 셀 수 없는 갈등은 평등을 갈구하는 인간의 본성 없이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자유시장 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런 천박한 본능 같은 것에 지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들은 부자에게 세금을 더 내게 하거나 금융계의 보너스 액수를 제한하려는 정치인들을 가리켜 질투심의 정치를 한다고 비난한다. 그들은 또 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 하향 평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불평등은 사람마다 생산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부자들이 부유한 것은 부를 창출하는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자연스러운 결과를 거스르려 하면 모두가 다 같이 빈곤 속에 사는 평등을 만들 뿐이라고 그들은 경고한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불평등이 심해지면 사회통합을 방해해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해왔다. 케인스가 지적한 바와 같이 투자율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제가 불확실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따라서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불평등의 심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중요한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최고 소득자들의 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질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고 제자리 걸음을 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불평등이 심하면 사회적 계층 이동에 장애물이 생겨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보수가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용하지만 극소수만이 받을 수 있는 값비싼 사교육.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웨가 사회적 자본이라 이름 붙였던 소수의 특권층 사이에 형성된 개인적 인맥, 심지어 비싼 사립학교 졸업생 특유의 말투와 태도, 같은 엘리트 계층의 하위 문화도 사회적 이동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많은 사례들이 평등할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례만으로 불평등이 심할수록 성장률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다. 더 평등한 사회가 같은 조건의 불평등한 사회보다 더 느리게 성장한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이 너무 작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는 의욕이 저하될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 그 중에서도 마오쩌둥이 집권하던 당시 중국의 집단 농장이 가장 악명 높은 예이다. 쿠즈네츠 가설. 시간 경과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 러시아 태생의 미국 경제학자 사이먼 쿠즈네츠는 노벨 경제학상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1971년에 수상을 했다. 그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불평등도의 변화에 관한 유명한 이론을 세웠다. 쿠즈네츠 가설이라고 부르는 이 이론은 한 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불평등이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가설은 현재의 개발도상국에도 잘 들어맞지 않았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 발전이 시작되면서 불평등이 증가했으나 대다수의 경우 경제 발전이 계속되는데도 불평등은 거의 감소하지 않았다. 불평등의 측정, 지니 계수와 팔마 비율,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널리 쓰이는 지니 계수는 20세기 이탈리아 통계학자 코라도 지니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이 값이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케임브리지대 교수인 가브리엘 팔마가 최상층 10%와 최하층 40%의 소득 점유율을 비교하는 것이 계산하기도 쉽고 한 나라의 소득 불균형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팔마 비율이라 한다. 1980년대 이후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득 불균형이 심해졌다. 불균형이 가장 두드러지게 상승한 곳은 영국과 미국으로 특히 미국이 두드러졌다. 두 나라 모두 부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사용한 대표적인 나라이다. 미국에서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 기간에는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10% 정도이던 것이 2007년에는 23%로 증가했다. 최상위층 0.1%의 점유율은 같은 기간 3에서 4%에서 12%로 증가했다. 이러한 불평등은 빈곤을 야기한다. 산업화 이전 한국에는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었다. 이 말은 더 이상 사실이 아니다. 이제 세계는 절대적 빈곤을 완전히 없애기에 충분한 양을 생산해내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하지 않더라도 극도로 빈곤한 나라 몇 곳을 제외하고는 각 국가 자체적으로 그럴 역량이 충분하다. 누가 가난하게 살게 되는지는 공적 개입에 많이 달려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을 떨쳐 버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아이들에게 더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복지 혜택과 교육 등 가난한 사람들이 고용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별을 줄이고 최고급 직종의 끼리끼리 문화를 없앰으로써 권력과 돈을 가진 사람들이 시장을 조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일과 실업의 경제학. 일은 우리 삶에서 절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재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 일이 주인공으로 언급되는 때는 신기하게도 오직 일이 부재할 때, 즉 실업에 관해 논의할 때뿐이다. 실업을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자원의 낭비이다. 일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기계는 작동을 멈춘 채 놀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실업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아래에서 논의하겠지만 적어도 5가지는 된다. 제일 먼저 자연스럽게 생기는 실업이 있다. 기업이 태어나고 자라고 쇠퇴하고 죽는 과정에서 일자리도 생겼다가 없어지게 마련이다. 노동자들도 여러가지 이유에서 일자리를 바꾸겠다고 결심한다. 이것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또 다른 형태는 필요한 노동자의 종류와 시장에 나와 있는 노동자의 종류가 잘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이를 가리켜 보통 기술적 실업 혹은 구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정부나 노조와 같은 정치적 존재의 개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형태의 실업을 정치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또는 경기가 좋지 않아 생기는 경기적 실업도 있다. 이제 경제학에서 일은 정신이 이상해서 숨기고 싶은 창피한 친척 아저씨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업과 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균형 잡힌 경제와 성취감을 주는 사회를 이루어낼 수 없을 것이다. 국가의 역할. 국가는 개인보다 상위일 수 없다. 사회계약설. 국가의 역할에 관한 논쟁을 관통하는 오래된 주제는 도덕적인 것이다. 국가가 개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 말이다. 요즘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개인주의를 신봉한다. 다시 말해 개인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없다고 본다. 이 철학적인 입장을 근본까지 파고들면 정부란 독립의지를 가진 개인들 사이에 맺어진 사회계약의 산물이고 따라서 개인의 상위 개념일 수가 없다는 시각을 담고 있다. 이런 견해를 사회계약설이라고 한다. 국가의 행위는 모든 개인이 동의했을 때만 정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가장 큰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이론은 17세기 영국의 정치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바다 괴물의 이름을 따 1651년 출간된 유명한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홉스는 정부 없이 자유로운 개인들이 존재하는 자연 상태를 설정하는 것에서 논리를 출발시킨다. 그런 상태에서는 개인들이 이른바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상대로 하는 전쟁을 치러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그런 전쟁의 결과 모든 개인의 삶은 고독하고 빈곤하고 끔찍하고 짐승 같고 짧다.
이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자유에 부과하는 일정한 제한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는데 동의하고 사회적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과 경제학자이자 1986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뷰캐넌을 비롯한 현대적 계약설의 추종자들은 홉스의 사상을 다른 방향으로 발전시켜 최소한의 정부를 정당화하는 정치 철학을 탄생시켰다. 친자유시장적인 이 계약설은 미국에서 자유지상주의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정부를 리바이어던처럼 괴물로 변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어할 필요가 있는 존재로 묘사한다. 현대의 계약론자들, 다시 말해 자유지상주의자들의 철학적 입장은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다. 국가가 시민의 위에 있다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무척 쉬워지고 이 다수의 이익이라는 것이 국가를 관리하는 사람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규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무역 19세기 초 리카도에 의해 만들어진 일의 비교 우위로는 자유무역과 무역 자유화, 즉 무역에 대한 정부의 규제 완화를 옹호하는 진영의 강력한 무기 역할을 했다. 무역 자유화에 따른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조차 자유무역 경제학자들은 보상 원칙을 들어가며 무역 자유화를 옹호한다. 무역 자유화로 인해 나라 전체가 더 잘 살게 되니 그 과정에서 입은 피해를 완전히 보상하고도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추가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이 주장의 문제는 그 보상이라는 것이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국제 무역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자유무역이 최선이라는 의미는 아니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국제무역에서 이민과 노동자 송금 문제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이 복잡한 경제학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책에서 살펴본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들을 통해 저자가 강조하는 점은 무엇일까? 경제는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두기에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모두 전문 경제학자들의 말에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모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경제학적 문제에서도 그들은 진실을 독점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다른 쪽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더 이상 경제를 전문 경제학자와 기술관료에게 맡겨둘 수 없다는 사실을 처참하게 깨닫게 해주었고 이제 우리 모두는 능동적인 경제 시민이 되어 경제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책은 경제학에 사용되는 개념들과 이론들을 재미있게 설명한 책이다. 금융 부분의 파생상품 부분에선 너무나 다양한 파생상품이 등장하여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경제학이 어떤 것들을 다루고 어떤 관점들이 등장했으며 이러한 이론들의 문제점과 경제적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등에 대해 잘 설명이 되어 있어 좋았다. 12개의 장을 순서와 상관없이 읽어보아도 좋을 듯하다. 경제학이 대체 뭐하는 학문일까에 대해 궁금한 분들께 추천하는 책이다.